안녕하십니까. 우리 경제 친구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쯤이면 선생님은 롯데월드에 있겠죠. 근데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참 손이 많이 갔습니다. PDF 파일이 없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히는 학교 컴퓨터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집에서 지금 급하게 프린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7문제 정도 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10분 전에, 그러니까 10분 동안 반드시 풀어 놓으셨어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들어야지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3쪽에 3번입니다. 표는 금융상품 A에서 C의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정기예금, 주식, 채권 중 하나래요. 그랬을 때 이거 이제 삭삭삭 넣으면 되는 거죠. 만기가 정해져 있대요. 만기. 우리 만기라고 했을 때는 언제까지라는 건데 우리 예금의 종류가 요구불 있고 저축성이 있었는데 요거 하나 좀 설명하고 가려고 해요. 저축성 예금 중에 다시 정기 예금하고 정기 적금이 나눠지는데 나는 만기 몇 년짜리 예금을 들겠다. 만기 몇 년짜리 적금을 들겠다기 때문에 저축성 예금은 만기가 있고 요구불 예금은 만기가 없어요. 왜냐면 이건 체크카드 계좌니까 특별하게 언제까지 쓰겠다라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겠죠. 어쨌든 정기 예금은 저축성 예금이니까 만기 있고 주식 없고 채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무조건 주식으로 세팅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BC를 가면 되는 거고 이번엔 시세 차익인데 우리 아시겠지만 주식은 배당금과 시세 차익이고 그 다음에 채권 같은 경우가 이자 수익과 시세 차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세 차익이 있고이기 때문에 여기가 채권, 여기가 정기예금 되겠네요. 그럼 느낌이 이 가 문제는 주식만 예가 되는 거니까 배당 수익 받을 수 있는가? 뭐 이런 거 들어가겠네. 오우, 답 5번이네. 자, 그럼 나머지가 왜 아닌지 볼게요. 예금자 보호법, 예금자 보호제도는 예금들만 해당이 되죠. 요구불 저축성사 됩니다. 이자 수익 채권 있죠. 그 다음에 정기예금의 소유자는 주주로서의 권리는 주식이고, 그 다음에 이 채권, 주식은 예금에 비해 수익성이 높은 거죠. 그 답 5번.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합시다. 신용인데 여러분 신용은 문제도 문제지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진짜 금융생활하면서 너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통신비나 공과금 우리 연체하지 말자고 했다잉. 그리고 그 주로 거래하는 은행 주거래은행 주거래은행이 왜 있어야 되냐면 거기다 월급 받고 이렇게 하면은 그 은행 입장에서는 이 고객은 우리한테 이 매번 이렇게 정기적인 월급도 들어오는 고객이구나 해서 훨씬 더 환율해서 우대를 해준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상환 능력을 고려해야 자금 대출 받고요. 신용카드를 많이 받아 일단 여기서부터 느낌이 안 좋은데 현금 서비스 선생님 절대 이용하지 말라고 했죠. 신용카드사에 이제 대출을 받는 느낌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속하지만 이것은 우리 신용의 직격탄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4번이고 본인의 소득 수준 당연히 고려해야겠죠. 오케이. 그 다음 이제 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파트인데 자,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소득 파트에서 각각의 구성 요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보면 월급 우리 뭐죠? 일단 소득의 우리 종류 가야지. 소득은 크게 경상하고 비경상으로 나눠지는데 경상이 다시 네 가지로 나눠진다. 우리 그 경상수지는 상서보니 이랬는데 경상소득은 그렇게 선생님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근로소득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대가 아니면 내가 직접 운영을 하든지 사업소득 혹은 내가 예금 받은 거에 대한 이자 주식 받은 거에 대한 배당금 재산소득 그게 아니라 뭐 어떤 대가가 없이 따박따박 매달 들어오는 게 이전 소득이 되더라. 월급 근로소득이죠. 정기예금 이자 재산소득이죠. 복권 당첨금 맨날 복권이 당첨되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비경상소득 가야죠. 그다음에 근로소득세랑 여기 지출도 우리 딱 보면 소득세, 건강보험료, 사회보험과 조세니까 뭐가 되더라? 비소비 지출되더라. 오케이 가보도록 합시다. 저축 10만 원이다. 여러분 수입에서 지출 우리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요런 공식이 나오지 않습니다잉. 자, 그랬을 때 저축 같은 경우에는 쓰고 남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180만 원 돼야겠죠? 오케이. 정확하게 가보면 360에서 20과 10을 뺀 처분 가능 소득이 332 되는 거고, 처분 가능 소득에서 소비 지출을 뺀 나머지 180이 저축이 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놓으시면 되는 거지. 근로소득 300 정답, 소비 지출액 182 아니라고 했죠. 얘는 소비 지출, 소비 지출, 비소비 지출. 그다음에 재산 소득은 이거 위로 좀 해볼게. 재산 소득은 발생하지 않았고요. 처분 가능 소득은 여기 나오다시피 330이고요. 답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은 그래서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고, 이제 문제가 어려운 건 우리 마지막에 이제 최근 신유형이 이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환율, 뭐 주식, 배당금 뭐 이런 거 다 아느냐를 종합적으로 묻고 있는 문제 하나 있거든요. 그거 빼고는 우리 금융은 무조건 다 맞고 다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생애주기 갑니다. 여기가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여기가 양의 저축인 거 느낌 오실 거고, 그다음 여기랑 여기가 음의 저축인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가려면은 이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양의 저축이 훨씬 더 많아야지 우리 세계에서 그 소득과 소비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양의 저축 맞고, 평균 수명의 연장은 계속 늘어날 테니까 나가 늘어나겠죠. 생애기간 누적 저축액, 선생님 그때도 얘기했어. 요 구간은 쭉 저축이 되고 있으니까 누적 저축액이 요 시점이 가장 많겠네. 그렇지, 왜냐면 계속 돈이 쌓인 거니까. B 시점, 그 다음에 A와 B 시기에는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올라갔다 내려가죠.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그다음에 임금 피크제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답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임금 피크 걸리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난 이제부터 앞으로 몇 년간 이제 지속적으로 소득이 감소할 거야, 이거를 알고 있다라는 건 슬픈 일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학년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고, 여기 이제 이자 계산하고 우리 명목 물가 실지 요거 가고 이제 마지막 요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시간이 오전 6시 8분인데 벌써부터 여러분들이 보고 싶습니다. 빨리 경제 수업하러 가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A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 아직 비교회 못 들어갔으니까 우리 내일 비교회 한번 재밌게 보고, 그 다음에 D반 친구들 비교회 어려웠을 건데 아직 어려운 건 나오지도 않았다고 했지. 그래서 A반, D반 공통으로 비교회 가장 어려운 파트는 금요일날 우리 빡세게 할 거니까 금요일날 정말 눈 번쩍 뜨고 아주 정신 제대로 차려서 올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마지막 파트 자유무역, 보호무역만 한 2시간 정도 하면 우리 이제 시험 전에 모든 2학년 경제 진도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벌써 기분이 좋아요. 선생님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을 다 가르쳐서 올려보낼 수 있다는 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누군가 어떤 선생님께서 또 와 계시겠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가볼게요. 표는 100만 원에 예금 상품 A나 B에 투자할 경우 예치 기간되는 누적 이자 수입인데 얘는 달리 아니면 복리라고 합니다. 자, 그럼 가보자. 얘들아, 1년 동안 했더니 이자가 11만 원이래. 그리고 2년에는 22만 원이 됐대. 그러면 요 1년 사이에 11만 원이 증가했고 또 지나고 났을 때 또 11만 원이 증가했죠. 11만 원, 11만 원, 늘 매년 똑같이 11만 원 주고 있으니까 이것은 무엇이더라? 그렇지, 달리가 되겠네. 그럼 선생님 이거는요? 이거 봐봐. 10만 원이었다가 21만 원 됐자. 그러면 여기는 10만 원이었다가 11만 원 되고 있으니까 우리 누적해서 이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품이 뭐? 복리 되겠다. 복리. 자, 그럼 느낌 오겠지만 달리인데 몇 프로 달리? 11% 달리. 그렇지. 그다음 복리는 몇 프로 복리? 10% 복리. 그럼 느낌 왔지, 얘들아. 여기가 33만 되겠네.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결국 21만 원에 대해서도 여기 10만 원에 대해서도 또 이자 주고 여기서도 또 이자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계산하는 공식으로도 계산하면 되지만 선생님이 이미 계산해 왔어요. 33만 아마 1,000원 되실 거야.
그래서 우리 1년치에는 어차피 달리나 복리나 나한테 주는 이자가 똑같으니까 1년 할 거면은 무조건 이자율 센 걸로 해야 되고 2년치부터 이게 이자가 벌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디귿번이 맞는 말이고 A는 최초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 지급한 거 맞고 연 이자율은 A가 높죠. A가 B보다 높다. 그래서 내가 은행에서 2.5% 달리에 드실래요? 2.4% 복리에 드실래요? 우리 꼭 그렇잖아. 2.5 달리, 2.5 복리 이렇게 하면은 뭐 뒤도 안 돌아보고 2.5 복리를 하겠지만 손해 볼 게 없으니까 2.5 달리에 2.5, 2.4 복리다. 그러면 이거 기간이랑 그다음에 언제 찾을 건지랑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 이 선지 중요한데 예치 기간 중 물가 상승률이 음의 값을 갖는다면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네. 그치? 그러면 물가가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이자를 받았을 때 그것의 이자 가치가 더 높아진다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투자하는 게 맞죠. 그리고 내가 늘리겠지만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더 유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만약에 이 뒤에 문제에서도 풀겠지만 실질 이자율이 플러스야. 이러면 이자를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 근데 명목 이자율은 있는데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서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가 되면 그때는 이거는 예금을 두지 말고 실물로 가면 된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왜냐면 물가 상승이 너무 심하니까 인플레이션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요때는 실물에 투자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예금에 투자하고 그래서 은행에다가 안 갖다 놓고 이 신주단지 모시듯이 집에다 놔두고 이거가 제일 안 좋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틀린 선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갈 건데 여기에는 이제 이 공식이 중요하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명목 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면 그것이 실질 이자율이다. 그러면 이렇게 가면 되겠네. 갑국에서의 명목 물가 실질 이렇게 했을 때 2018년은 2빵 19년도에는 4고 여긴 아직 몰라. 그 다음에 을국 같은 경우에는 18, 19 했을 때 여기 보시면 2, 1 그럼 1이 되겠네. 그리고 여기가 4가 되니까 이렇게 4. 그럼 일단 나머지는 비워놓으면 되겠네요. 여기 기억 들어가고 여기 니은 들어가고. 가보자. 2018년에 실질 이자율은 갑국이 을국보다 낮다. 0이고 1이니까 맞는 말. 기억이 2이면 자동스럽게 실질 이자율이 2가 될 거고 2019년에 각국 물가 수준 전년과 동일하다. 선생님 18년에 물가 상승률이 2고 19년에 물가 상승률이 2니까 동일 다른 선생님 계신데 우리 엉덩이를 빵 차버리고 이런 거 못하겠지만 어쨌든 안 되죠. 물가 상승을 계속 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니은이 3이면 자동스럽게 여기 마이너스 1 되겠네. 그러면 얼굴 실질 이자율 은행값 맞고 기억 니은이 모두 1이면 여기가 1이 되면 3 여기가 1이 되면 마이너스 3 하면 갑국과 을국 모두 실질 이자율이 전년보다 낮다. 0이었는데 3이 됐으니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죠. 여기는 내려갔지만 그래서 답이 2번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뭔가 푸는 문제들이 다 2번 같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아직도 선생님 기억나는 게 2021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이런 문제 유형이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뭐지? 아마 그 선배들이 그 푸는 현장에서 되게 놀랬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생각해 보면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여러분들 그때 당시 우리 이제 경제를 거의 다 배웠으니까 느낌 올 거야. 그때가 한창 기준금리 내려가는 시절이었거든요. 왜냐면 경기가 침체되니까 사람들한테 막 계속해서 소비를 하게끔 하려고 정부가 그때 코로나 지원금 엄청 주고 기준금리도 그때 거의 0에 가깝도록 막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겨나는 자산들이 있는데 돈이 있는데 이걸 뭐 어디다 가서 쓸 데가 없잖아. 왜냐면 가게들 다 못 가지 이러니까.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를? 주식, 뭐 부동산 이런 데로 이제 다 몰린 거죠. 그 시기 코로나 기간에 그래서 좀 그 집값이 많이 뛰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 영끌 뭐 이런 문화에 대해서 되게 많아졌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마 이 문제를 출제하는 분들도 이 경제 과목, 특히 사회 과목은 현실과 동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더더욱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처음 보시고 혹 이게 뭐야 이러지 말고 이 문제 유형을 딱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면 되냐 뭐냐면 얘는 선지로 풀어라.
선지로 풀어라. 뭔 소리냐? 상황을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를 대입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 문제를 응용해서 선생님이 작년에 내신 시험 문제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수업 시간에 푸는 거고, 나머지 세 문제 있잖아요. 맨 마지막 우리 160쪽에 나오는 그 마지막 이 문제 뺀 나머지 세 문제 중에서는 선생님이 하나 반드시 기말고사에 낼 거니까 요걸로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풀어볼 수 있도록 하십시다. 그럼 상황 볼게요. 표는 갑의 투자 계획을 나타내는데 T 시점의 $1 환율은 1달러당 1,000원이고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업대에 그다음에 T 시점에서 국내 금융기관 을에게서 원화 2천만 원에 빌리고 10%의 이자율로 빌리고 그리고 얘를 달러화로 환전해서 A와 B에 절반씩 투자한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 2천만 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죠. 1년 지나고 나면 이자율에 10%가 붙으니까 2천만에다가 200을 해서 200만을 해서 총 2,200만을 해서 을한테 다시 갖다 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 2천만 원에 미국 주식에 이제 투자를 할 건데 그 당시에 여기가 1달러에 1,000원이었다며요. 그러면 아마 계산하시면 2천만 원은 아마 2만 달러가 되실 거거든. 이 2만 달러를 A랑 B에 각각 1만 달러씩 분산 투자하는 거지. 그래서 1년 뒤에 모두 매도하고 원화로 환전해서 을에게 원리금을 갚는다. 그러니까 얘에서 수익 내고 얘에서 수익 내서 그 계산을 했더니 그리고 환율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산을 했더니 2,200만보다 더 나오면 나는 이제 이득인 거지. 왜? 내 입장에서는 이 2,200만 원 갚으면 나머지는 이제 내 자산이 되니까 좋은 상황은 아니네요. 내 자산은 없이 그냥 대출해서 땡겨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A와 B는 배당 수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그다음 A와 B를 매도하여 원화로 환전한 금액이 음액에 갚아야 될 원리금보다 크면 이익, 작으면 손실. 가보도록 하자. 기억. 갑이 을에게 갚아야 할 원리금은 기본적으로 여기 2,200만이라고 했죠. A의 가격이 30% 상승했다. 뭔가 느낌이 온다. 얘 좀 이제 대박 날 것 같아. 그러면 A가 13,000달러가 되고 B의 가격과 환율은 변화가 없다면 그대로 B 10,000원 받겠지. 그리고 이것이 합쳐져서 23,000달러가 됐는데 환율의 변동이 없으니까 2,300만 원이 되겠네. 그러면 2,200만 원을 저 사람한테 갚아도 을한테 갚아도 나한테는 100만 원 이득. 맞는 말. A의 가격이 20% 상승했대. 그럼 여기 12,000달러가 되겠고 그 다음에 B의 가격은 5% 하락하면 이거 9,500달러. 근데 환율이 변화가 없다네. 그러면 이렇게 묶어서 나는 21,500달러를 얻게 되는데 이거 환율 변동 없으니까 그대로 갚으면 되잖아. 그럼 22,000원이 되겠네. 그러니까 2,200만 원이 되겠네. 그러면 이건 2,150 될 테니까. 근데 나는 2,000 이게 좀 치워졌으면 좋겠는데. 아까 이렇게 조금 공간이 남았네요. 네. 2200이 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50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0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답 3번이고 리을 중요합니다. A와 B의 가격이 모두 하락했대. 그러면 A에서 9,000달러, B에서 9,000달러. 그러면 18,000달러가 되겠네. 완전 손해대한 것 같은데 다행히 환율이 30% 상승했대네. 그러면 1달러에 1,000원이었다가 1달러에 1,300원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잖아. 18,000달러를 1,300원에 바꾼다. 그럼 우리 헷갈리니까 공 5개 이렇게 뒤에 붙여놓고 18 곱하기 13 가보면 18, 13 계산하면 54에 18이니까 234 되겠네. 그러면 2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2,340만 원이네요. 그러면 내가 2,200만 원에 갚아도 140만 원의 이익이 남는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선지로 각각 상황에서 대입해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은 여기까지 7문제 정도 풀어봤는데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오늘 오전에도 저거 올려놨으니까 부교재 답지 올려놨으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요 50분 동안 요 부교재 답도 맞춰보시고
그다음 친구들끼리 질문도 하시고 그래서 비교우위랑 자유무역, 보호무역 파트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좀 풀려났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